2023년도 2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그 제목을 환난날의 가장 확실한 피난처, 서브타이틀로서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어디로 숨을 것인가, 서론, 이미 시작된 종말의 환난. 야고보서 5장 5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삭취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니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닦아였느냐?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7년 대환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중국 우한 도시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는 순간 7년 대환란은 시작된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지금 1290일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환란은 시작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잠에 취해서 세상 영광, 세상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막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환란을 보고 어디로 갈까? 어디로 피할까? 이 걱정만 하고 있다고요. 말세는 고통을 받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세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해산의 고통이다. 그 증거로서, 증거입니다. 이제 증거. 최근의 최신 자료입니다. 최신 자료. 첫 번째, 3년 반 동안 1,820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습니다. WHO에서는 650만 명이 죽었다가 650만 명, 600만이 넘고, 지금 터키의 대지진이 24,000명이 나옵니다. 어저께 사망자들을 총 공식적으로 집계해보니까 24,000명인데 WHO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공식적인 집계가. 근데 미국의 또 한 단체에서는 그거는 공식적인 집계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WHO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화장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죽어진 모든 사람들 숫자를 갖다가 추정해보니까 1,820만 명, 650만 명에 거의 3배에 다다르는 638 아닙니까? 그죠? 650만 명의 3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설교문 안에 올려놨으니까 동영상 속에 상세 설명을 갖다가 더보기 해서 딱 누르시면 그 밑에 이 자료에 대한 그 뭐라 그래? 무슨 주소라고 그래? 그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딱 클릭만 하면 그게 화면에 딱 뜹니다. 두 번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것은 핵전쟁을 위한 신냉전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무역, 그래갖고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가 서로 그냥 막 물고 사고 팔가면서 이렇게 왕래하고 그랬었는데 글쎄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무역전쟁 미국의 손에 쉽게 말하면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큰 적자를 내니까 미국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무역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최첨단 기술 또 5G 이런 것을 통해서 화웨이 중국의 전자기업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미국의 최첨단 정보기술을 갖다가 중국이 빼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도 그 웨이퍼라고 하는 이 전자기판 거기다 이제 컴퓨터 이 칩을 메모리 칩을 심어갖고 거기다 이제 싣는 세척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있대요. 그래갖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액체와 기체의 중간 사이에 이 물질을 가지고서 그 기판을 딱 막 꾸며갖고 세척하는데 그 기술을 갖다가 중국의 산업 스파이가 빼갔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한 2, 3주 전에 발칵 폈어요. 그것으로 우리나라가 5조 이상의 손해를 볼 것이다. 이 사람 중국 사람들은 앞으로는 민간 기업을 회사, 기업체를 갖다가 다 내세우면서 거기서 그냥 산업 스파이 월급의 3년치를 갖다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너를 갖다가 기술 고문 또는 임원, 이사를 내가 시켜줄게. 그래갖고 호섭을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돈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시작한 겁니다. 자기네 나라가 서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무역 전쟁이 시작하다가 이제는 정치적인 전쟁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대만에다가 무기 팔고 막 그러니까 불장 나면 뭐 불타 죽고 중국 사람한테 이렇게 까부는 말에 머리에 돌이 맞아갖고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그러고 말이지 대놓고 말이지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렇게 막 경고하고 화상회의에서 만약에 대면에서 그러면 뭐라고 이 자식이 여기서 막 싸울 텐데 화면에서 그러니까 조 바이든은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하고 웃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처럼 미중 간에 이제 경제적 전쟁, 정치적 전쟁, 이제는 뭐만 남았어? 군사적 전쟁만 남았어요. 군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냥 항공모함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만 남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미중 간의 전쟁이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TSMC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대만의 최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를 갖다가 먹으려고 중국이 계속해서 강자를 부리는데 그에 앞서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침공을 해서 그들의 소망인 부동항, 얼지 아니하는 항구, 어떤 나라든지 바다로 참 나가야지만이 발전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어요. 얼지 않은 항구 없어. 블라디보스톡, 극동지방의 블라디보스톡도 한 해에 한 8개월, 10개월은 열려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추운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얼어버려. 그러니까 거기서는 배가 못 나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2014년으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에 크림반도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부동항입니다. 흑해에 있는 그 부동항을 갖다가 침공해서 전멸해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수년이 흘렀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우크라이나는
같은 슬라브 민족입니다. 이 혈통이 같은 혈통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러시아의 모국, 다시 말하면 러시아를 갖다 탄생시킨, 쉽게 말하면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서방 나토 국가하고 치라가 지나니까 이걸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누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래서 침공을 시작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말아라. 나토국은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다. 난 분명히 경고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 우리는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일어난 게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제 24일, 2월 24일 되면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건 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었어요. 민간인들 빼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합쳐서. 근데 그 전쟁이 처음에는 일주일이면 끝나. 아니야. 아무리 이래도 한 달이면 끝나. 아니 러시아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서방의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아이고 그 전쟁은 이제 3개월이면 끝났다. 3개월이면 다 정리합니다. 근데 지금 1년이 넘어가. 1년이 다 돼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 러시아가 총공세를 피겠다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라는 무기는 다 동원해서 마지막에 그냥 전체가 다 그냥 공격을 해갖고 루안스크나 아니면 그 동부 지역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땅 갖다가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렇게 나가면 우크라이나가 항복이나 아니면 뭐 협상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같으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이 나라, 이 국민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남아서, 수도에 남아, 서울에 남아서, 도시에 남아서 계속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나라, 나토 국가에서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근데 우리가 싸울 의지가 있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젊은 이,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다들 도망가거나 자기 살겠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겠다고 나서면서 자원 입대, 스스로 원해서 내가 군대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서방 측의 군사 지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대포, 무슨 뭐 소총, 그 다음에 뭐 로켓포, 탱크를 가지고 막 진격하니까 탱크를 부수는 그러한 이 휴대용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대포들 갖다가 또는 야포 또 무슨 로켓포 이런 거 갖다가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나 잘 싸우는 거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 다음에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 적들이 어디에 몰려있고 그걸 미리 다 알아서 그냥 거기다 그냥 쏘기만 하면 그냥 뭐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잠깐 그냥 툭 치고 쏠 것 같은데 아니 계속 버티고 막 이기고 나가고 그러니까 30만 명 총 동원령을 내려서 러시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러시아의 국민들이 젊은 청년들이 다 도망가. 명분 없는 전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속초인가 어디로 갈 일이 있어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속초에 무슨 음식점에 젊은 청년들이 막 서빙하고 있어서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왔대. 러시아? 나 산트페테르부르크 갔다 왔다. 또 잘 그러시라고. 거기에는 무슨 유명한 이제 박물관이 있습니다. 산트페테르부르크가 모스크바가 수도 되기가 이전의 수도가 바로 이 산트페테르부르크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도 모스크바 그 이전의 수도였었던 곳이 바로 이
레닌그라드라고 이름 지었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유명한 대왕이 있습니다.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서울 수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레닌이 거기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공산혁명을 일으킵니다. 10월 혁명이 나오는데 그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도시의 이름을 레닌그라드. 그러다가 다시금 모스크바, 현재의 모스크바로 수도가 옮겨진 겁니다. 자, 이거 역사적인 거, 뭐 정치적 설명하는 거 길어지니까 캐치해서 잘 판단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국지전을 하고 서로 소모전. 그래서 러시아에는 탱크, 미사일, 폭탄, TNT 폭탄 이런 거 다 쓰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받은 그런 재래식 무기를 다 쓰고,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는 나토에서 지원하는 그 군사 지원이 이젠 탱크, 전투기까지 지원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러시아 혼자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과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럼 누가 먼저 떨어지겠어? 누가 먼저 소진되겠어? 러시아가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한국 미안하다, 내가 먼저 너 침공해서 미안하다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왜? 푸틴은 자살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가느냐 이거요. 뭘 쓰냐? 우리 핵 쓸 수 있다. 핵카드가 자꾸 핵무기, 핵미사일 얘기를 할 때부터 러시아는 지금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핵을 쓰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쳤나? 저 사람이 미쳤어.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 이면, 그 속마음을 보면 벌써 러시아는 지금 계속해서 궁지형을 사용 검토할 수 있다며 이건 허세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러시아. 핵전쟁의 승자는 없다며 치명적 결과를 맞이할 거라 경고하는 미국. 1961년 10월 소련 노바야 제밀라제도 북극해 인근 인적 드문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섬광이 차르 봄바, 해석하면 황제 폭탄이란 이름이었죠. 위력은 무려 50메가톤, 1.4초 동안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양과 비슷. 100km 거리에서도 3도 화상을 입을 열이 발생, 반경 35km 이내 모든 게 파괴됐는데요. 이런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떨어진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이 등장하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의 언급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 이제는 러시아 땅이 됐으니 이를 지키려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엄포.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Это не блин.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차례로 떨군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페메. 리틀보이의 경우 재래식 폭탄 TNT 15,000톤을 쏟아부은 것과 맞먹는 엄청난 위력, 1억 총옥세를 주장하던 일본이 바로 두 손을 들게 된 배경이었죠. 문제는 이제 리틀보이보다도 약 3,300배는 더 센 녀석까지 등장했다는 거. 핵 이꼴 인류 공멸. 그래서 나온 개념이 전술핵과 전략핵 구분. 전술핵은 쉽게 말해 양을 줄여 위력을 낮춘 핵무기, 특정 건물, 특정 무기 같은 표적을 콕 짚어 파괴하는 전술적 목적으로 쓰이는 거라면, 전략 핵무기는 대도시 하나 정도는 바로 지도에서 지울 수 있는 위력. 그만큼 실전에서 나오기 어렵지만 국지적 전술을 넘어 전략의 개념에서 이상한 행동하면 언제든 버튼 누른다, 이렇게 적국을 겨누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 공식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 비공식 보유국 중 핵실험을 하는 등 좀 더 확실한 게 인도와 파키스탄,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과 북한 정도를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보는데요. 우리 역시 1970년대 냉전 완화, 주한미군 감축,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핵 보유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도 했지만 결국 포기했죠. 그만큼 기술뿐 아니라 핵전력 유지를 위한 막대한 예산, 그리고 국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실제 우크라이나의 경우 부소련 해체 뒤 자국에 남았던 핵전력을 포기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핵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퍼센티지의 개념으로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유력 안보 전문가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첫째, 러시아의 과시용 발사, 즉 우크라이나 내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 소형 핵무기 발사. 둘째, 위력이 약한 전술 핵무기로 우크라 군사 표적 공격. 셋째, 히로시마에 사용됐던 핵무기 훌쩍 뛰어넘는 고위력 전략 핵무기 우크라 지도부가 있는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사용. 넷째, 나토의 직접 핵 공격. 여기서 1번은 너무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또 4번은 러시아에 대한 핵 대응 가능성 등 후폭풍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관측이고요. 그렇다면 미국 등 서방의 대응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은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러시아에 알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언급됐던 러시아의 1에서 4번 시나리오와 대응해서 보자면, 첫째, 러시아의 강력한 추가 제재 플러스 국제사회 고립. 둘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와 핵무기 발사한 러시아 부대 표적 공격. 셋째, 강력하고 정확한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군 사령부 집중 타격. 넷째, 전술핵 맞불 대응. 분명한 건 그 어느 때보다 핵 사용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과학자 또 군 관계자 등이 쓴 책 함께 살 것인가 모두 죽을 것인가에 나온 내용인데요. 1. 핵무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 위기. 2. 핵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3. 핵무기는 세계적 문제, 개별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지금은 세계적 불안과 저성장 속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되는 상황.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 역시 지금의 핵 위협 증가 분위기를 남의 일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정규군들이 착사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용병 회사에 용병들 갖다가 전쟁에 투입합니다. 군인들이 막 죽어나자 빠지니까 숫자가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죄수들, 범죄인들 갖다가 군인으로 막 쓰는 거예요. 야, 전쟁에 참여하면 6개월 동안만 참여하면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다 용서해줄게. 다 풀어줄게. 너 고향 갈 수 있어. 부모, 아내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뭐 바그너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또 와그너 또는 바그너 그룹 뭐 음악가 바그너를 좋아했대요. 저 푸틴의 요리사가. 그 사람이 푸틴 요리사였었어. 요리사. 근데 푸틴 요리사인데 용봉 회사를 차렸어. 근데 음식 먹을 때 바구니에 이런 음악들이 이 서양 사람들 이 음식 먹을 때 그런 고전 음악 클래식을 들으면서 밥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바그너라는 음악가를 좋아했대. 그래서 바그너 그룹을 세운 거야. 그래서 전쟁 러시아의 이름을 내걸고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뭐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이런데 바그너 그룹 용병들 갖다가 파견하는 거야. 그럼 걔들은 막 무자비하게 막 살살하는 거지. 그러면 러시아 정규군이 그랬다면 러시아한테 국제적으로 잔인한 러시아 막 이럴 텐데 러시아는 몰라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바그너 그룹에 군들 막 보내는 거예요. 용병들을. 근데 그 용병들 갖다가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걔네들도 목숨 걸고 싸우는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한테 쉽게 못 이겨. 러시아는 체첸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속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체첸 그 군인들이 굉장히 아주 악바리들입니다. 근데 체첸에 있는 군대를 파견해도 못 이겨.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 보내도 지금 막 그냥 비등비등해 지금. 총 공세를 펴겠다 막 이래요. 근데 제렌스키가 그저께 어저께 나토 EU에 있는 그 나토 그룹에 있는 나라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방문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제렌스키는 암살 표적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래서 주변에 뭐 이런 경호들이 쫙 깔려서 다 보호하고 또 어디로 간지 모르게 그걸 알면은 러시아 가만히 있겠어?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에다 쏘고 달리는 차에다가 쏘고 말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중으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중국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중국이 안 도와줍니다. 경제적
전체적으로 그냥 러시아 기름만 살게, 가스만 사줄게. 그리고 헐값으로 사고. 오히려 북한이 지금 굶주려 있으니까 북한의 무기, 포탄들 갖다가 막 러시아한테 막 파는 겁니다. 러시아는 급하니까 왜? 핵미사일은 넘쳐나고 있는데 1000몇 발이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핵미사일은 넘쳐나고 있는데 TNT가 없어. 그러니까 걔네식 갖다가 막 북한으로부터 노스코리아에서 막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핵전쟁 직전까지 막 치닫고 있다. 세 번째, 왜 이미 시작된 7년 교란이 왜 이미 시작됐느냐? 세 번째, 2296명. 이게 이제 8일날 집계인데 엊그저께 집계는 2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시체 수를 쉬어보니까 24,000명이야. 그런 짖은 잔해 속에 최대 20만 명이 넘게 매몰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지질조사에서는 이걸 다 수습하면 총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확률이 40%다. 절반 가까이 된다. 최근에 2011년도 후쿠시마, 다시 말하면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크게 쓰나미가 쓸려갖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지진이 흔들렸으면 5개의 그 원전 냉각로, 둥그런 지붕이 둥그렇게 갖고 세우는 그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가 흔들려갖고 원전화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시키면 거의 터져.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을 붓고서 계속해서 그 냉각 수를 들이부어야 돼. 그런데 그걸 시키고 난 다음에 남은 물은 이게 깨졌기 때문에 세슘이라든가 이런 원자 방사능 물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갖다 큰 수소 같은 그런 데다가 모아놓고 그게 막 수백 개, 수천 개야. 이게 견제 못해서 이제 방류할게. 야! 방류하면 큰일 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대만과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지금 얘기고, 일본은 야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그냥 터지겠어. 지금 오줌 또 터지지. 야 이 터지면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그러니까 흘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어민들도 그거 냉각수 흘려버리면 우리나라 일본의 어업은 완전히 다 망합니다. 그래서 막 난리치고. 그럼 난리치다마나 어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중요하거든. 이 일본의 이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국물, 식량값이 막 치솟고 또 기름값, 가스, 천연가스, LNG, 천연가스값이 막 치솟고 그저께 기름을 넣으면 돈 10만원 넣어야 겨우 채워. 옛날에는 4만원, 5만원, 6만원, 그 다음에 이제 7만원, 8만원, 이제 10만원어치 넣어야지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이. 뿐만 아니라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 장마는 옛날부터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대한제국시대 때부터 장마는 한 일주일, 길어야 2주 안에 끝난다. 이게 정석인데 여기서 계속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작년에는 2달이 넘게 60일이 넘게 비가 계속 내리고 인명피해도 심각하고 오죽했으면 서울, 수도 서울에서 물난리가 나갖고 강남역에서 둥둥 차가 배처럼 둥둥 떠다니는데 그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원고를 갖다가 보내고 올해 2023년도 1월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느닷없이 엄청난 비가 막 그냥 2, 3일 동안 막 쏟아져 내리는데 순식간에 막 그냥 차가 막 떠내려가고 막 그래. 뭐냐? 이게 왜 이래? 대기의 강이라는 대기의 강. 그건 대기의 강은 또 뭐야? 이상 고온으로 바닷가의 수증기가 쫙
올라 구름이 돼서 수증기가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이 구름이 흐르는 이동 방향을 따라서 큰 수증기를 붓고 있는 구름이 막 가는 거야. 거기. 그래갖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비를 막 쏟아내죠. 엄청난 비가 오는 겁니다. 홍수 죽은 사람들이 미국의 선진국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미 7년 되어난 종말의 환란은 시작됐다. 그 서론의 첫 번째 7년 대환란을 피해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막 고통받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가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캐나다로 도망갈까? 아니야, 뉴질랜드나 호주로 도망가면 거기는 다른 나라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으니까 침공 뭐 어려운 뭐 작전이 없을 거야. 천만을 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저기 어디 미국으로 가면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감히 미국한테 핵무기 쏘겠어? 근데 지금 중국의 풍선이 지금 미국 상공 갔다가 지금 들락들락하면서 어디에 뭐가 있나, 어디에 미사일이지, 미사일 사이로가 있나, 뭐 다 지금 캐치하고 있어. 왜 그래요? 여차하면은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미국이 그 대도시의 뉴욕, 또 로스앤젤레스, 또 시카고 수많은 이런 도시의 사람들이 핵전쟁을 말면서 죽을 텐데 미국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들 러시아, 중국, 노스코리아, 북한 이 세 개가 지금 가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미국으로 갈까? 자, 시편 139편을 펴보세요. 시편 139편. 거기 펴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땅 위에서 종말의 환난을 피할 곳은 그냥 없다가 아니야.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절대 없다. 니들 캐나다로 가봐라. 뉴질랜드로 가봐라. 호주로 숨어. 하나님 눈에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왜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왜 숨어요? 그 환난 고통을 피하려고.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항상 나와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이 날은 이 환난 날인데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어디 안전한 나라, 안전한 도시로 숨는다고 피한다고 그게 환난이 자기에게 도달하지 않는다? 택도 없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35절 그 가운데서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의 고통이 지금 해산의 고통이고 그 해산의 고통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식량난이고 또 에너지난이고 또 핵전쟁의 위협이고 코로나19라는 겁니다.